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모멘텀을 보유한 개별 종목들만이 탄력 있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2024년 첫 따따블 종목이 탄생을 했죠. 네, 원자력 발전 계측 제어 설비 장비 전문 기업인 우진엔텍이 코스닥에 오늘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따따블을 기록하며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주도주 부재 속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철강 2차 전지 역성장 우려, 위기의 포스코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아서 포스코 그룹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철강 가격 하락과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의 실적 저조가 원인이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원료 가격 하락에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는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호실적을 거둔 포스코 DX가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미국, 유럽에서 수요 폭발, 해저 케이블 전쟁 서막입니다.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주요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확대로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영국 원자재 시장 조사업체 CRU는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수요가 2022년 6조 4천억 원에서 2029년 29조 5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어땠나요? 네, 해저 케이블 관련주는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한전선이 작년에 15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급등한 반면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LS 네트워크스 등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 수요 폭발에 주목받는 해저 케이블 관련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포스코 그룹주와 해저 케이블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BX, 대한전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철강 2차 전지 역성장 우려, 포스코 위기입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4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2차 전지 소재와 철강 사업 부진의 수익성이 악화가 됐지만 포스코 인터나 포스코 DX는 호실적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올해 성장세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 위축을 논하고 있는데 경기 민감 제1선 종목군에 대해서 욕심을 갖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겨 쓴 이제 기대치, 그다음에 밸류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철저히 이제 실적 검증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느냐, 유지를 하느냐, 또 밸류가 하향되느냐가 좀 결정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 주셨듯이 실적이 받쳐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DX 정도가 포스코 그룹 내 안에서는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의 모멘텀이나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좀 본격 반등이 나오기가 힘들겠다라고 좀 봐야 할지 투자자들은 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이사님? 네, 포스코 그룹주들의 주가의 경우에는 역시나 뭐 철강석 부분이 아닌 2차 전지의 어떤 모멘텀과 심리, 이제 방향성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실적 기대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있는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크나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러한 어떤 안 좋은 뉴스들은 주가에 충분히 녹여져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역시나 업황의 바닥은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0 섹터 실적 쇼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고 평가 손인데요. 결국 우선 리튬 가격이 돌아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테슬라의 주가 하락 그리고 뭐 전기차가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을 노이즈에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리튬 가격이 빨리 바닥을 잡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팁을 하나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저희들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포스코 그룹 위기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통은 바닥권에 근접했을 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가장 경계를 하실 부분은 혹시나 주가 밀릴 경우에 패닉스 셀링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먼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시간을 또 기회로 좀 활용해 보는 좀 그런 전략을 주셨는데 오늘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DX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와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의 연간 이익도 전년 대비 78%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도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1.6% 정도 빠졌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입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과매도 구간이라는 생각이란 들어서 이제 고사인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소재 쪽이 또 단시간에 또 이렇게 추세 반등을 만들어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박스권을 좀 내려잡고 한 22만 원, 23만 원 정도의 박스권 하단이 견고하다는 그런 수급적 판단이 든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박스권의 그런 전략으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일단 고사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좀 이제 상승으로 좀 오가면서 정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을 좀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판가 회복 시점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고 있는 그 음극재 부분이 그 좀 공백을 채워줄 수는 없을지 궁금한데 음극재 시장의 현황이나 앞으로 성장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네,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양극재 같은 경우 배터리 전체 용량과 전압을 결정을 한다라면 음극재 같은 경우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음극재의 핵심 소재는 흑연인데요. 흑연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인데 이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광산에서 흑연 광석을 채굴한 뒤에 이를 정제해서 생산을 하고요.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주 원료로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딱 철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바로 포스코 홀딩스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는 모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흑연 수급을 이제 우리가 해놓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포스코 인터가 투자한 탄자니아 광산을 통해서 원재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이 얼마 전에 히토리오에 대해서 한번 딴지를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히토리오 관련주들이 살짝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히토리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생산량 70% 차지하고 있는 이 흑연에 대해서도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으름장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히토리오 관련주들과 그리고 이 흑연 관련주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리콘 음극재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어떤 음극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장이 여기서 멈추고 더 나아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뿐만 아니라
또 하나 차세대 음극재인 리튬 메탈 음극재 역시도 이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 분야 내에서는 충분히 선도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라는 든든한 모 기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원재료 수급이 가능한 만큼 포스코퓨처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도 구간을 우리가 좀 매수의 기회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다 지금은 좀 과매도 구간이다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12월 20일 이후로는 오일선이 가파르게 좀 하향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뭐 빨간불도 살짝 켜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 물량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때일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올 때 좀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때일까요? 저는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소재단은 사실 뭐 양극재단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뭐 어떤 뭐 전구체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크게 움직일 여력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80%가 하락한 그런 리튬 가격의 반등 없이는 그 어떤 소재 쪽도 추진력을 만들어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이제 바닥권을 형성해 놓고 바닥권의 견고함을 확인한 후에 후행적인 매수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현 시점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소간에 좀 시간에 기대는 그런 스탠스로 관망하는 그런 좀 현 시점의 그 전략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포스코 DX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더 강했는데 좀 이제 좀 약폭 좀 축소하면서 1.8% 정도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두 분 역시 여기에서 고사인 주셨는데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포스코그룹이 작년이죠. 작년에 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발표를 이제 하면서 상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이 안에 있는 밸류체인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 DX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최근에 주가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어떤 수급 플레이가 좀 주가 상승에 어떤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모멘텀이 이제 끝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산업용 로봇, AI, 메타버스 등 현재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업종들을 모두 다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2일자로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실도 신설을 해 놨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한 로봇 자동화 사업도 상당히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위험, 고강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로봇 자동화 섹터를 본격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AI 기술센터까지 분리해서 접목시킨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고도화 산업의 어떤 그 수혜를 포스코 DX는 톡톡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시게 되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좀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 DX는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포스코 DX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주기는 했고 장 초반에는 한 6% 정도까지 좀 상승폭을 키웠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제 주요 고객사의 실적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앞으로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감도 좀 상존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올해도 좀 다른 계열사와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팀장님. 네, 뭐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는 이제 계열사를 쥐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포스데이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뭐 SI를 비롯해서 뭐 IT,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에 여타의 실적의 신뢰성이 이제 다른 계열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또 김성훈 이사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코스피로 좀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지수 편입이라는 이런 수급적인 이점도 그때는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화돼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DX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좀 올라가다가 연초에 이제 코스피 이전한 후로는 주가가 지금 좀 내리막을 걸었잖아요. 코스피로 옮기고 나서는 수급 환경에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도 잠깐 짚어드렸지만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포스코 DX는 상당히 튼튼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어떤 주가 흐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연말 차익거래가 좀 들어왔었던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바뀌면서 연초부터 다시 흘러나간 것을 제외한다면은 기관 수급은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벤트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2차전지의 어떤 수급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 뭐 2차전지 섹터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좀 하방을 지지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위에 고가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던 포스코 DX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 팀장님께 좀 가격적인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포스코 DX의 주가가 뭐 1000% 정도 오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을 통틀어서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지난해 9월 이후에 담으신 분들은 지금 뭐 제자리든지 아니면 손실권이실 텐데 계속해서 기다리면 좀 수익 실현 뭐 되기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충분히 지켜볼 여지는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의 성장성이 다소 좀 처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코스피로 좀 이사 왔기 때문에 노는 물이 좀 달라졌고 또 이제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뭐 추가적으로 또 ETF나 이런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올 여지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현 시점에 굳이 꺾을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5만 원 전후한 그런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계열사와는 좀 차별이 좀 크게 되기 때문에 5만 원 정도의 훼손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뭐 충분히 박스권 내에서 바닥을 딛고 좀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해저 케이블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서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로 인프라 수요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글로벌 해저 케이블의 수급 현황부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의 어떤 성장세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2021년 약 3조 원 규모였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6조 원에서 그 이상도 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해저 케이블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해상풍력인데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그동안 고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부분들을 겪고 왔었지만은 제가 뭐 CS 윈드나 태움 같은 대표적인 해상풍력 관련주들 탐방을 가보게 되면은 회사 측에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미 단단한 수주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을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시장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LS 그룹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요.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공장, 유럽 공장을 증설을 검토를 할 정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국영 석유의 어떤 자회사죠. 거기에 PTSC라는 자회사와 함께 현재 해저 케이블 공장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정점을 찍고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동안 멈춰섰던 프로젝트들이 다시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도 CS 윈드가 장중에 1,000억 규모의 수주 공시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뭐 AI만 쳐다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발밑에서 조용하게 해저 케이블, 해상풍력 관련주들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이슈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그 섹터다라고 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이라고 하면 그 기술 진입의 장벽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뭐 과거에는 이제 후발 업체로서 좀 가성비를 논하던 이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제는 뭐 검증된 기술력과 수주 실적 등을 본다면 역시 이제 그런 것들로 어필할 수 있는 탑 티어의 위치까지 뭐 성장을 해 있습니다. 뭐 LS 전선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향후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전력 생산의 다변화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시장 확대가 뭐 해당 기업들한테는 향후 한 3년에서 5년까지 고속 성장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빠른 그런 주가 상승보다는 방향성의 그런 기대는 시간의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요국 수요 급증의 성장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대한전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대한전선부터 보겠습니다. 15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주가도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약간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9.9%, 10% 정도의 급등세를 지켜냈는데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낙폭과대 메리트가 작용을 한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바닥을 잡고서 돌아서는 어떤 그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굳이 여러분들께서 매도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신규로 접근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업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이 지금 호실적 발표와 함께 또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업황 턴어라운드 그리고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을 위해서 또 9,9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주주인 호반 산업의 주요 경영진도 유중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신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수주 매출 현황 그리고 증설을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또 성장을 해볼 수 있을지 기대 효과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거의 1조 원을 투자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 뭐 1조 투자해서 1조 벌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앞으로 이제 수십 조의 그런 시장을 보고 좀 들어하는 건데 해저 케이블은 뭐 조금만 그 관심 있거나 공부를 좀 해보시면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돈을 단기간에 확 벌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적으로 뭐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데 가보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을 다 하고 100% 위성 전화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본토에서 다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되는 이 전선을 어떻게 깔고 어떻게 또 제조를 할지에 대한 이제 그런 기술력이 워낙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LS전선도 5, 6년 동안 이 레퍼런스 수주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실제 매출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간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대한전선도 뭐 충분히 그런 시장성을 보고 들어갔고 전선만 거의 뭐 반세기 이상 만든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경쟁력은 뭐 갖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저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후 복구 기대감도 최일선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한전선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전선이 이제 급반등하면서 이제 반등의 불씨를 조금 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니까 비중 조금 줄여야 될까 아니면 조금 이제 이익으로 돌아서면은 지금 뭐 좀 익절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지금 앞으로도 좀 턴어라운드 된다고 하니까 신규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전략들 한번 이사님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차트를 한 번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좀 급락 이후에 그나마 좀 좋은 시절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을 이제서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선택을 할 때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를 항상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전선이 이 섹터 내에서 대장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손절까지 해가면서 갈아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장주인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LS 에코 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약간 2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더 이제 대장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신 LS 에코에너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12월 말부터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9% 하락을 했는데요. 두 분 모두 여기서 고사인 주셨고 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가이던스나 컨센서스 모두 이익단을 올리기에는 뭐 매출 지역의 수주가 다소 좀 정체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전력 수요나 또 뭐 인프라 투자가 아주 확장적인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 보니까 주가도 좀 횡보 국면에 좀 들어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든데요. 하지만 뭐 수주 잔고가 지금 2조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원재료들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버텨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5천억대에서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유지 가능할 걸로 보고요. 지금이 좀 박스 하단 정도의 그런 좀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고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네, 김성훈 이사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LS 에코에너지가 이제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사명을 변경한 후에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산업을 사업으로 영역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좀 해저 케이블이 신성장 동력으로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네,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히토리오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현재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해저 케이블, 이렇게 양쪽 다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토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광산업체와 히토리오 산화물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LS 그룹 자체가 히토리오 밸류체인을 본격적으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코 그룹주가 2차 전지 밸류체인은 모두 다 갖췄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LS 그룹주의 경우에는 히토리오 밸류체인은 모두 다 갖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이제 히토리오 금지를 갖다가 수출을 금지를 이제 하겠다라는 어떤 뉴스가 나오는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 원재료를 많이들 수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베트남에서 기존 사업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베트남 아시겠지만 공산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정부와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제 PTSC라고 하는 베트남 국영 기업의 자회사와 함께 MOU를 체결한 상황이고. 베트남 역시 2030년까지 6기가와트 해상 풍력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만큼 LS 에코 에너지의 경우에는 LS 그룹주 내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주 아니면 탑픽 종목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가 최근에 이제 LS전선이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기도 했는데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오르다가 연초 들어서는 지금 거래량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속도감도 조금 뒤처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종목 교체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홀딩을 하는 전략이 나을까요? 일단 거래량이 저는 많은 부분을 좀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속도감이 있는 매매는 좀 부적합한 종목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박스 상단 한 22,000원, 3,000원 이 정도 오면은 교체 매매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력 케이블은 수주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신 케이블 쪽의 역성장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지금 200억이 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박스 하단 한 19,000원 선 정도 여기를 지지 기반으로 한 15%, 20% 정도의 그런 박스 매매를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분들이라면 박스 상단 부분인 한 22,000~23,000원 정도의 매도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부터 지금 22,000원, 23,000원 부근에서 두 차례 정도 무너졌는데 이 정도에서 좀 수익을 실현해 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DX, 대한전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알루코가 9.6% 상승하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공급 우려에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알루미늄 관련주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루코 9.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KEC, 반도체 부품업체인 KEC도 4% 오르면서 1,7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고요. 최근 배당 전망과 실적 회복 기대감에 은행주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제주은행이 그중에서도 20% 상승하면서 가장 큰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에서도 그 기세에 이어지면서 3%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리더스 코스메틱이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큐로컴 역시 6.5% 빨간불 켜면서 523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에슬레저 그리고 워터스포츠웨어 업체인 배럴도 7% 강세를 보이면서 8,700원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마니커가 2%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덕성 역시 1.1% 약세를 보이면서 7,5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인 신송홀딩스 역시 1% 약세를 보이면서 7,31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췌장암 치료제 13번째 특허 취득 소식을 전했지만 오늘 2% 약세로 마감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역시 1.6%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엔캠의 관계사죠. 중앙첨단소재가 3%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 상승한 산돌, 윗꼬리 달고 내려온 만큼 시간에서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2% 하락하면서 1,8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 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비올, 정경민 팀장 JVM, 김성훈 이사 조이시티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비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작년에 굉장히 큰 한 해였었죠. 그 미용 기술, 그러니까 화장품과 미용기기에 대한 부분이 주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외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던 부분인데요. 뿐 아니라 내년에도 성장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올은 시장에서 기대감이나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종목인데 올해는 얼마나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사실 피부과에서 미용을 해보진 못했지만 이제 여성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잘 아시겠죠. 이제 마이크로니들 RF 장비라고 그래서 오히려 미세한 바늘이 이제 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화상을 약간 어느 정도의 이제 치료가 가능한 화상까지 해서 재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재생하면서 좋아지게 만드는 제품인데요. 시포맥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89%에 달하면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굉장히 유행이고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주뿐 아니라 이제 중동 이런 쪽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성장에 대해서 여쭤보셨지만 내년 성장 우선 브라질이 의외로 세계 2위 시장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시포맥스가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으로 이제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큰 시장 2개가 열린다? 결과적으로 올해 매출은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매출 추정치만 봐도 증권사 최근에 나온 거 추정치만 봐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46%가 증가하는 매출을 실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익도 거의 40% 이상이 되는 부분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장성은 24년도도 여전히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참 특징적인 게 제품을 팔았으면 소모품이 있습니다. 제품을 이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깔고 오히려 소모품으로 장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이 깔아놔서 다시 소모품을 쓸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소모품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수출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소모품 가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업이익률이 53%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올해 소모품만 20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소모품도 증가하고 이익 성장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의료기기 업종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수급이 쏠리거나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비올은 지금 좀 매력적인 가격도 접근 가능할까요? 사실상 작년만큼 큰 성장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실망도 좀 컸던 것 같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성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작년 실적을 봤더니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약간 추정치가 하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봤더니 1분기로 이연되기 때문에 매출이 그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큰 음봉을 맞았던 건 아마 중국이 미용에 대해서 이제 시술에 대한 부분, 입국할 때 얼굴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되게 제재를 가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미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뭐 조정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비율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 추정치에 대한 하향 그리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조정받았던 부분은 충분히 실적이 성장세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당국에서 좀 성향에 대한 좀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는데요. JVM 역시나 뭐 실적으로 탄탄한 종목이죠.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역시 뭐 실적 수급 또 뭐 트렌드에 걸맞는 그런 스토리 모두를 좀 만족시키는 종합 패키지 같은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올해 JVM은 어떻게 좀 성장해 나가나요? 예, 일단 작년부터 이어오는 이제 그런 수출의 실적 견인이 올해는 뭐 가장 그런 주요 포인트다 이렇게라고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약품의 조제와 관리에 관련된 자동화 하드웨어 그리고 뭐 그에 따른 뭐 소프트웨어 일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1인 약국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뭐 AI, 로봇,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이런 종합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마진, 고성장 그런 구조가 뭐 특징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성장은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만 역시 이제 해외 약국의 형태가 드럭스토어 형태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이제 그런 외국에서 더 많이 두드러진 그런 성장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1년 만에 성과를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이고 있고요. 향후 5년간 연평균 뭐 이익단으로 30% 이상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확장세에 놓여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는 일단 대주주가 한미사이언스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좀 있고 작년부터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는 또 수출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크게 속도를 내면서 나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20% 중반대의 영업이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초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수급 주체들한테 좀 어필이 되고 있다라는 점 확실하게 좀 중요한 증거가 좀 될 수 있겠고요. 내년 가이던스 달성이 된다면 뭐 저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무리가 아닌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200일선 지지를 받고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빠른 속도를 내면서 한 4만 원까지는 열어두고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대 가격에서 굉장히 좀 익숙하게 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 어느덧 3만 원대의 자리를 잡았고 목표가로는 4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조이시티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게임주가 등장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보세요? 네, 그 제약바이오 섹터도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또 고생한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 섹터가 이제 3년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어떤 구간 혹은 그 하락의 클라이막스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 신작들을 발표하는 어떤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VR기기가 새롭게 보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계가 새롭게 출시가 되거나 어떤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10배가 간 종목이 바로 컴투스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R기기가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이제 확산이 된다라면은 그 기계를 이용한 컨텐츠 역시 또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컨텐츠를 가장 잘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바로 게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이시티가 이제 게임 섹터의 조정 마무리 구간인 점과 또 뭐 신작 기대감 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성장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게임 회사들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쪽 회사 어때?라고 물어보시면은 뭐 저기저기 사람을 많이 자른다라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얘기 뭐냐면은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작 게임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연이어져 대기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얼마 전에 게임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타버스, XR 콘텐츠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것들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인 게임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이스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얼마 전에 영업이익 공시를 했는데 236억을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2020년, 2021년 주가가 10,000원대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당시 영업이익이 218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4,04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데 영업이익이 260억이라면은 주가는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하루 터진 거래량이 2008년 조이스티가 상장한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그것도 바닥에 터졌고요. 그것도 최대 영업이익을 낸 다다음 날에 이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뭐 그동안 소위 썩은 물량들이라고 하죠. 기관들의 어떤 매도로 인해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물량이 충분히 바닥에 소화가 된 상황에서 게임 섹터들이 조금씩 우리가 주목을 받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주가는 여기서 저는 적어도 한 더블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이시티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현실적인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약 4,500원 선이 1차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500원 제시를 해드리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해 게임들이 제대로 주목을 받게 된다면 6,000원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4,500원의 목표가를 주셨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황재수 지점장의 비올, 정경민 팀장의 JVM, 김성훈 이사의 조이시티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는 유플렉스입니다. XR 관련주로 어제 신고가 기록 후 오늘 6%의 낙폭을 기록하며 8,000원 선 아래에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브리지텍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로 5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이 오늘 끊겼습니다. 5% 약세 마감했지만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네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제주은행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배당 전망과 실적 회복 기대감에 은행주의 탄력이 좋습니다. 그중 제주은행 20% 급등하면서 가장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동반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2위 그룹 확인해 볼까요? 네, 2위는 가온그룹입니다. AI 디바이스 개발업체로 오늘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20% 급등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관심 이어지고 있습니다. 7.8%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알루코입니다. 세계 최대 공급업체 중 하나인 러시아산 금속에 대한 유럽연합의 잠재적 제재 위협에 알루미늄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도 알루미늄 관련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 3위 기록하면서 6%의 탄력적인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3위 제주은행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볼까요? 배당 전망과 실적 회복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경기 방어 성격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은행주가 전통적으로 이제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근데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이제 매각설과 뭐 인터넷 전환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주가는 좀 크게 떴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았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사실상 과거에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은행 전환에 대해 계획이 없고 지분 매각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한 만큼 이게 이제 과연 또 이게 소문에 의한 것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도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가끔 제주은행이 과거에 그랬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냥 뭐 전통적으로 뭐 은행주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최근 약세장 속에서도 은행주의 약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홍콩 ELS 우려 속에 그 H지수가 반등에 나선 점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스권 장세에서 은행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말씀 방금 드린 대로 이제 은행은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기로 이제 유명합니다. 뭐 그런데 이번에 배당 기준이 바뀌었죠. 기존에 연말에서 올해 2, 3월로 바뀌면서 이번에 이제 4분기뿐 아니라 1분기 배당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약간 벚꽃 뭐 배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약간 정부의 정책도 그렇겠지만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주주 환원 정책의
게 일환인데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사실 은행권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3천억 이상까지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신한지주에서 발행했던 연구체 발행도 굉장히 좀 흥행했었던 부분도 요즘 뭐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봐서 결국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서 당분간 뭐 배당에 대한 은행주뿐 아니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좀 과거 연말에 있었던 부분이 사실상 이번에 좀 넘어오지 않았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진단을 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는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1조 시대를 열게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좀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장기가 과연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꾸준히 정말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바이오가 이제 예를 들어 제약 바이오가 급등했을 때라든지 뭐 급락했을 때에 대한 부분도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주가는 이제 좀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실적으로 보면은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뭐 실적 발표를 봤더니 3조 6,946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 1,137억입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1조를 넘었다는 것, 약간 한국 바이오텍 시장에서 1조를 넘었던 거는 굉장히 큰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작년 계약권을 보면은 오히려 이게 증액 그리고 신규로 계약을 받았던 회사가 이제 19건이 이제 받았었는데요. 그중에 1,000억 이상이 거의 9건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사공장에 대한 증설 효과도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아까 뭐 인터뷰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라고 이제 회사 쪽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32년까지 그러니까 2032년이죠. 7조 5천억을 투입해서 4개 공장을 더 추가로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저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하는 게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공장 증설하면은 또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 굉장히 크다라고 봐서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굉장히 좀 좋지 않나라고 예상이 돼 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코세스 진단을 보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이익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있었는데요.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게 온디바이스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약간 온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이 약간만 엮여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런 장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를 보면 거의 바닥에서 보면 거의 9배, 10배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개월만 봐도 670%가 올랐으니까요. 이게 시장이 굉장히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안 좋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진짜 이쪽으로만 투자했으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당분간 지속되지 않나라고 보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코세스 여쭤봤지만 오늘 이제 리포트가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라는 내용으로 이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이 PC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기기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솔더 범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후공정에 있어서 패키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게 코퍼핀으로 바뀌면서 뭐 기존의 단가가 이제 2~3배가 증가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웨어러블로 되면서 레이저 커팅 장비에 대한 부분이 북미에 이제 납품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가 굉장히 많이 될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더블로 갈 정도에 대한 이런 리포트 내용으로 되게 온풍을 실어줘서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이게 한없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대감이 지금 풍부해서 되게 호재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AI 관련돼서는 판단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좀 목표가를 매수하실 때 오히려 매도에 대한 걸 먼저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또 급락할 때는 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또 이게 1~2% 빠지지 않고 급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유동성이 확대가 돼서 호재에 굉장히 민감한 장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되 그래도 이제 먼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정해놓고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유동성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섹터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매도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새해 들어 꽁꽁 얼어붙었던 중화권 증시 간만에 따뜻한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부양책에 힘입어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오전에 하락부를 켰던 만큼 불안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상해지수가 1.8%의 강세, 선전이 1% 가까운 급등세 보였고요.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가 2%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책의 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증권감독 당국이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오늘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바로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를 제한할 것을 요청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와 달리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시장인데요. 이 시각 현재 0.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 미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일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실적은 테슬라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글로벌 렌터카회사 허츠가 전기차를 매각한 점, 중국에서는 가격을 인하한 점 등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올 들어 15% 급락한 테슬라,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인 만큼 잘 체크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